수풍. 안녕하세요. 풍국영수학원 나영쌤입니다. 나영쌤과 함께하는 2021 수능 특강 독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9쪽 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시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인문 제시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중요한 첫 번째 문단 함께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자, 신은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라는 말이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자,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다는 말이겠죠. 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신학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용어를 사용했으면 긍정신학, 개념 정의가 나오죠. 하지만 하면서 그러면 하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신학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신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 않는다 나왔으니까 긍정문은 아니겠죠. 뭐뭐는 아니다, 뭐뭐는 않는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였다. 이를 부정신학이라고 하였다 하면서 지금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의 새로운 개념 정의의 방식으로 첫 번째 문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의 정의의 설명 방식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긍정신학은 긍정적 용어를 사용했지만 부정문을 사용한 부정신학은 자, 긍정신학과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설명 방식을 대조라고 합니다. 자,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의 차이점. 첫 번째 문단은 정의와 대조의 설명 방식을 통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신학자들과 부정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자, 지금 신을 꾸미는 수식어가 전지전능 완전 선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 신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악이 존재할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확답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되는데 이는 모순이 된다.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 자,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것은 모순이 되고요. 악의 존재를 인정을 해도 완전한 신의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보호해야 하는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자,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구조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악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결이 나오겠습니다.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자,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자,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존재와 작용이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이다. 자, 사과 자체가 존재고 사과를 있게 한 과정이 작용이래요. 자, 이때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말하자면 다시 말해랑 같은 수식
거죠. 자, 다시 말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임으로 악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사과긴 사과인데 이게 지금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썩은 사과는 이때 썩은 사과는 사과에 대한 결핍임으로 악이 된다. 존재에 대한 결핍이 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작용이 있는데 존재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악이 되고 작용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이건 역시 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금 사과가 존재하는 과정에 대한 말이므로 작용이겠죠. 작용의 결핍, 양분이 부족하다는 결핍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인 것이다. 자, 썩은 사과는 존재에 대한 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분 부족은 이것은 존재에 대한 악, 그 다음에 이 양분 부족은 작용에 대한 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따라서랑 같은 제시어입니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자, 아까 아퀴나스가 말한 악은 뭐였다? 존재와 작용에 있어서 결핍이 나타나는 거다.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할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가 존재와 작용의 결핍 상태다. 즉,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즉 뒷부분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자, 신은 원래 전지전능함으로 선하게 창조를 했어요.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는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악을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존재와 작용에서의 악을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그렇다면 신은 왜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의 측면에서 결핍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물음을 던지고 있죠.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한다. 자, 처음에 악이 없도록 만들지 않은 이유는 우주의 완성 때문이를 묻고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자문자답의 형식. 우주의 완성이란 하면서 우주의 완성에 대한 개념을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정의죠.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들은 사라지고 불멸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자, 우주의 완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은 사라지고 불멸의 것들로 가득 찬 상태래요. 자, 그러면 우주의 완성은 불멸의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한다면 인간의 경우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혼은 불멸적인 것이지만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악행은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며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자, 완전한 상태와 우주의 완성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완성은 불멸의 것들로 가득한 완전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자, 신이 왜 악을 창조했냐면 완전한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악을 만들었다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역설적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자, 역설적 명제 마찬가지로 디귿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랑 상관이 있으니까 잘 읽어야 합니다. 자, 지금 아까부터 계속 악은 왜 필요한가, 악을 왜 만들었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역설적 명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악은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또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되는데요. 왜 악을 만들었는지, 신이 왜 인간에게 악을
선물을 했는지, 왜 이 세 개의 악을 존재하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어떤 의미의 악이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신은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또 묻고 있죠. 자, 이전의 물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신은 악을 창조하였는가에 대해서. 자,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았다 하면서 지금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자, 그런데가 나왔죠.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자, 뭐뭐라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합치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 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자,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세계는 완전한 것이래요. 왜?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세계와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가야 하는, 이행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자, 완전한 것은 선이고요. 불완전한 것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이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읽지 않아도 되는 문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하는 여정이다. 자, 유토피아는 이상향이죠. 완전한 세계로 가는 여정이다.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다. 자, 그러면 지금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가는, 자, 악이 선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보의 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아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면서 이 아퀴나스의 영향이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 후대에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 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해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고 그중 한 관점의 서술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면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관점은 뭐였죠? 부정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O에 해당됩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특정한 철학자의 견해,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가 들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와 관련한 예시 뭐였죠? 그렇죠. 사과 예시였습니다. 썩은 사과, 자, 존재의 결핍, 그 다음에 작용의 결핍, 예시를 들면서 사과의 예시를 통해서 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O입니다. 3문단에서는 서로 다른 이론을 소개한 후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3문단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그쵸. 우주 완성과 관련해서 소멸적인 것들과 불멸적인 것들, 자, 소멸해야 할 것들과 불멸해야 할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 소멸해야 할 것들과 불멸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이론은 아니죠. 그쵸? 우주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것의 서로 다른 이론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절충적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4문단에서는 기존의 문제점과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를 나열하고 있다. 4문단은 무슨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신이 왜 악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자,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것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가 기존의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번째 문단에. 자, 앞으로 가보면 자, 네 번째 문단 셋째 줄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면서 애초에 제시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제기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특정한 철학자의 견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였죠.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면 미음 부분에 있습니다.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후대에 끼친 영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고요. 라는 지금 X입니다.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기억 미음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세 서양의 신학에서 반박할 수 없는 보편적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중세에는 모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은 신이 창조한 세계에 실제하는 존재와 작용의 결핍으로 볼 수 있겠군. 자, 니은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이라고 했으면서 이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존재와 작용의 결핍 맞았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은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악을 만들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군. 자, 디귿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네 번째 문단에 역설적 명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 명제는 신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고 선한 것인데 왜 악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죠. 왜? 마지막 문단에서도 나오다시피 신은 인간에게 진보의 한 과정으로 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에게 선을 알게 하는 한 과정으로서 악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리을. 자, 리을은 인간은 신과 달리 세계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리을은 유한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였죠. 아까 세계와 반대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달리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미음은 마지막에 근대의 진보적 역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점점 발전하고 바람직한 결과로 나아간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진보적 역사가 진보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고 바람직한 결과로 나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윗글과 보기를 읽고 아퀴나스와 주자의 선악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보자. 주자는 인간의 현실 세계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과 악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원적 대립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선과 악의 근원을 탐구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선악이 발생하는지 이해한 후 선의 당위성과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당위성입니다.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을 온전하게 하는 궁극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선과 악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이원적 대립관계고, 마지막으로 선을 온전하게 궁극의 단계로 도달해야 한다.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 주자입니다. 학생의 말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주자는 모두 인간이 사는 세계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보았죠? 그렇죠. 선과 악이 일단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도 존재하고 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도달하고자 하는 완전 무결한 세계가 무엇이라고 했죠? 선과 악 중에서 궁극의 단계다. 뭐다? 여기서도 선이라고 나오고 완전한 상태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완전한 상태인 선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정답은 선과 악, B의 정답은 선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12쪽 두 번째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기술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단 함께 보겠습니다. 남핵으로 인해, 자 무엇으로 인해 원인이죠. 1980년대 이후 어장이 타격을 입어 어업의 생산량이 정체되면서 점차 수산물 공급이 잦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바뀌고 있다. 양식어업은 자 남핵으로 인해서 양식어업으로 바뀌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죠. 인과관계. 자, 양식어업은 대상 품종에 따라 양식 조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며 양식 생물의 먹이가 풍부한 연안의 수역에서 이루어진다. 자, 양식어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의 양식어업은 자연의 자정 능력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성장하였으나 이익을 위해 어류의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한 곳에서 지속적 집약적인 양식을 하게 되죠. 자, 지속적 집약적 양식으로 인해서 사료의 찌꺼기 어류의 배설물이 양식장 바닥에 퇴적되어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었다. 자정 능력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어류를 가두어 놓고 양식을 하니까 그 어류의 배설물들, 찌꺼기들이 쌓여서 바다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넘어선 거죠. 이러한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양식과 주변 어장의 황폐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장의 황폐화는 육상농업에서 경험한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바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남획이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획으로 인해서 양식어업으로 바뀌었고요. 이 무분별한 양식으로 인해서 다시 어장의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초기의 양식은 자연의 저장 능력 덕분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지속적 집약적 양식을 통해 양식장의 황폐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첫 번째 문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근래 들어 기존 양식어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 이전의 어업은 문제점이 뭐였죠? 양식장의 황폐화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점을 극복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글 역시 문제 해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어장의 황폐화의 문제점이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태통합 양식이라고 합니다. INTA. 생태통합 양식은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생태통합 양식은 연안 어장에서 어류와 폐류, 해조류, 해삼 등을 함께 양식하여 사료의 찌꺼기나 어류의 배설물 같은 부산물을 폐류, 해조류, 해삼 등에 섭취함으로써 오염을 저감하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생태통합 양식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의 설명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미립자, 아주 작은 형태의 용존 유기물은 이 용존 유기물은 지금 찌꺼기, 어류의 배설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 섭식종이 폐류가 섭취하고 이렇게 찌꺼기는 폐류가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무기영양 연료는 해조류가 섭취한다. 그리고 입자가 큰 친전 유기물과 폐류나 해조류에서 나온 찌꺼기나 배설물은 저서동물인 해삼이 섭취하고 이렇게 계속 어패류나 해산물들을 같이 기름으로써 서로의 찌꺼기를 먹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물들은 퇴적된 후 수중으로 다시 용출되어 해조류가 재사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찌꺼기들이 가라앉기만 했던 기존의 양식장의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통합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 생태통합 양식은 서로의 어패류, 해조류 같은 걸 같이 양식해서 서로의 찌꺼기를 먹어주고 자정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류는 이미 수세기 동안 강우, 수하고 바다 등에서 몇 가지 수사생물을 함께 그렇죠. 함께 양식하는 게 이 생태통합 양식이죠. 생태통합 양식은 이를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통합 양식은 최근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이 방식은 양식장의 자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장점이죠. 자정 능력 유지 장점입니다. 품종의 다양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도 이룰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안정성도 이루는 거 장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기존의 문제점이 어장의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 생태통합 양식이 나타나고 있고 이 생태통합 양식의 원리와 그 다음에 장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기존 양식업의 대표적 방식인 가두리 양식은 하면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파도가 심하지 않은 바닷가나 내륙의 인공호 및 자연 호수에 그물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물고기를 가두어 기르는 방법인데 여기까지 가두리 양식의 개념 정의가 나왔습니다. 어류를 고밀도로 수용하고 사료를 많이 줌으로써 노폐물이 다량 방출되기 때문에 가두리를 설치한 장소나 그 근처는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하다. 기존의 가두리 양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두리 양식에는 이런 오염이 심했다는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생태통합 양식은 양식적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기 및 부기영양 연료를 구성하는 질소, 인 등의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는 기존의 가두리 양식과 생태통합 양식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가두리 양식의 문제점, 생태통합 양식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과 생태통합 양식의 차이점이죠. 이렇게 차이점을 드는 설명 방식은 우리가 대조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문단 함께 보겠습니다. 생태통합 양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냐면 첫째, 양식장의 적정 입지 선정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입지 선정, 어디에 양식장을 선정할 것인가 해서 해류의 속도와 방향은 양식장의 구조적 안정성, 양식시설의 수명,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제거와 먹이의 유실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온도 중요하다. 해류, 양식장의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해류, 그 다음에 수온 때문인데 수온은 대상 품종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수온차에 따른 쇼크와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서 양식장의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상 품종의 입식 밀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폐류의 경우 입식 밀도가 높으면 양식 생산량은 많으나 배설물에 의해 용존 유기물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돼요. 폐류의 경우 입식 밀도, 폐류의 입식 밀도가 늘어나면 폐류의 입식 밀도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용존 유기물의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고 필요한 생태계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개체군의 입식 밀도를 정해야 한다. 입식 밀도도 중요하죠. 그리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세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이 나타납니다. 양식적 환경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용존 유무기물의 측정과 양식 생물의 생장과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용존 산소량을 측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세 번째, 용존 산소량의 측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적정한 입지나 적정한 입식 밀도 선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어장의 황폐화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생태통합 양식이 있었고 그 양식의 효과 그리고 장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연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었던 제시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류
폐류, 해조류가 함께 있는 양식장이라는 점에서 이 양식장은 생태 통합 양식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D에 의해 부산된 부산물들은 C가 다시 쓴다고 볼 수 있겠군. 자, 맞죠? 이 지문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류의 배설물 같은 부산물을 폐류, 해조류, 해삼 등이 섭취함으로써 라고 나오기 있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자, 1번에 2번 B, C, D가 이를 섭취함으로써 어장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겠군. 그렇죠. 폐류, 부산물, 그 다음에 B, C, D. C는 지금 해조류죠. 해조류, 해삼이 지금 이 부산물들을 섭취함으로써 어장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태통합 양식의 원리였습니다. 해류와 수온이 A의 생장과 생존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생태통합 양식에서 고려해야 할 것에 해류와 수온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3번도 맞습니다. 기존의 가두리 양식에서는 B와 E, C를 통해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겠군. 자, 기존의 가두리 양식 우리 앞에 제시문에서 봤죠. 그래서 B, C와 C를 통해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자, 그렇죠. 맞죠. 기존의 가두리 양식에서는 이렇게 같이 양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에 A와 B의 입식 밀도를 함께 높이는 것이, 자, A는 지금 어류의 입식 밀도고요. 그 다음에 B는 폐류의 입식 밀도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함께 높이면 이 발생을 막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된다. 자, 이는 부산물이죠. 이 부산물은 우리가 같은 말로 용존 유기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1번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단에서 자, 폐류의 경우 입식 밀도가 높으면 양식 생산량은 많으나 배설물에 의해 용존 유기물 배출량이 더 늘어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서는 B의 입식 밀도, 폐류의 입식 밀도가 높아지면 용존 유기물의 양이 더 늘어난다라는 말이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5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이해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써보자. 자, 어느 작은 마을의 양들은 대부분 시간을 마을 주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보냈다. 이 초원은 마을 주민의 공동 소유자다. 그럼 지금 공유 자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초원이 공유 자원이겠죠.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서 자신의 양을 키울 수 있었다. 초원의 풀이 풍성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풍부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자, 풍부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그러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풍부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제시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고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의 숫자도 증가하였다.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마을 주민들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양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초원은 풀을 스스로 보충하는 자정 능력, 이 앞에서 양식장에선 자정 능력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보충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양을 기를 수 없게 되었고 한때 융성하던 이 마을의 양털 산업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유 자원의 비극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개인적 욕심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어장이 황폐해진 것도 집약적이고 지속적인 양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많이 기르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집약적인 양식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욕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남용해서 발생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자원은 스스로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용,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융의
상징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하면서 지금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 하면서 그럼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 존재는 꿈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암시적으로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삶이란 건강한 삶에 대한 융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내면적 동반자의 은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곧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라고 규정했다. 융이 규정한 건강한 삶은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정신적 고통과 장애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에 의해 창안된 분석적 심리치료의 핵심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융의 심리학은 무의식에 관해서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소리를 인식해야 하는데 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장애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적 심리 치료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융의 분석 심리학의 정의가 나오죠. 개념이 나옵니다. 무의식과 관련해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분석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분석적 심리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적 심리 치료의 핵심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것,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실현 또는 자아 실현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그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 곧 의식은 인간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 간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개성화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스스로를 고유한 존재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가된다.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대된다. 우리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하죠? 비례 관계라고 하죠. 의식과 개성화는 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자아가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자아가 의식을 무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융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개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나문단에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찾자면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은 곧 개성화고요. 이 개성화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아의 역할,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자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심 내용은요, 무의식의 의식화가 무의식의 의식화가 곧
개성화였고요. 또한 자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곧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아의 역할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 함께 보겠습니다. 융은 의식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세분화하였다. 자, 무의식을 다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 사고, 감정, 지각, 기억을 의미한다. 자,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 삶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것일 수 있다. 또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생각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된 것. 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억압된 것이 개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 무의식은 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집단 무의식이 나오죠. 자, 새로운 개념에는 메모를 하겠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특정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때 집단이라는 그 내용들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자, 모든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게 전해 내려온 보편적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하면서 개인 무의식은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억압된 것이었는데, 집단 무의식은 자신의 경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집단 내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모든 인간은 유사한 생리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비슷한 환경적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은 세상에 대한 보편적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소질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류의 보편적 심리적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개인 무의식은 어떤 것인지, 집단 무의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마문단 함께 보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였다. 자, 지금 융의 분석 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점이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은 지금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대조가 아니라 비교의 설명 방식에 해당되죠. 공통점은 비교입니다. 그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차이점이 나타나겠죠.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실체를 성욕과 같이 미숙하다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 반면, 자, 무의식을 아주 낮은 단계라고 보았지만 융은 무의식을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것으로 보았다라는 점에서 지금 무의식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생각과 융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은 우리 대조라고 했죠. 자, 비교 대조를 통해서 융의 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환자의 증상을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로 본 반면 융은 그것을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았다. 이처럼 융은 인간의 과거 경험에 의해 수동적으로 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가는 능동적 존재로 파악했다. 인간을 성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에 의해 전전긍긍하며 떠밀려가는 존재로 파악한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의 의식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파악했다. 자, 무의식의 의식화, 아까 개성화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을 통해서 융의 분석 심리학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한 문단에서는 지금 융의 분석 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 세계에서 심층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심층적은 아주 심층적이라는 말은 심도 있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에 기반을 둔 분석적 심리 치료는 내담자가 문제와 증상의 해결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화, 의식을
무의식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석심리학은 심층 심리에 대한 풍부한 개념과 체계적 이론을 제시하여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 문학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면서 기존의 융의 분석 심리학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마문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융의 분석 심리학의 영향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첫 번째 문단이었죠.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적 심리 치료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분석적 심리 치료의 핵심은 뭐였죠? 자아 실현이었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분석적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남문단 의식에 대한 융의 견해를 바탕으로 개성화와 관련한 그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개성화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개성화고 이 문직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아가. 다 융이 구분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개념의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무의식을 구분하여서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스스로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억압된 심리의 바탕이 된 것이고요. 집단 무의식은 인간이라면 보편적 경향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차이점으로 설명을 했었죠. 라문단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계승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자, 라문단에서는 융의 분석 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어떤 이론을 계승했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에 5번 융의 분석 심리학이 심리치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종교, 문학, 예술 분야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5번도 맞고요. 정답은 1번에 4번입니다.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윗글 요지만 먼저 읽은 독자가 요지만 읽었다고 했습니다. 글 전체를 읽은 것이 아니라 요점만 읽은 독자가 읽기 활동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목록이다. 자, 그럼 요지만 읽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러면 해결되었는지 미해결되었는지. 사실은 이 내용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글 내용이 있었니 없었니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니? 글 내용이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니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융의 분석 심리학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 자, 시대적 배경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해결되는 것이 맞겠죠. 자, 2번에 1번은 정답 맞습니다. 자, 융의 분석적 심리치료학에서 어떤 경우에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했을까?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죠. 분석 심리치료학에서 융은 무의식,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겠죠. 그래서 2번도 맞죠. 융은 자아가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자, 자아와 의식의 관계. 자, 의식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융은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자아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아의 역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미해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3번입니다. 자아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에 동그라미가 원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해결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에는 3번이고 틀린 거죠. 융은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무의식이었죠.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라고 제시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죠.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을까? 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차이점, 개념을 설명하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해결에 동그라미 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3번이 답입니다. 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융의 생각이 아닌 것은 하면서 융의 생각과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개인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는 보편적 경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쵸? 이것도 지금 제시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로운 존재이다. 자, 무의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 지혜로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왜냐하면 프로이트와 융의 그 이론을 비교하면서 융이 무의식을 이렇게 지혜로운 존재라고 본 반면 프로이트는 아주 저급한 존재라고 봤다고 하면서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꿈에 담긴 무의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계속 봤었습니다. 무의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석적 심리치료가 등장해서 무의식,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심리치료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무의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 무의식보다 집단 무의식이 개성화의 증대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은 드러나고 있지만 무엇이 개성화에 더 증대한 영향, 많은 영향,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이 개성화 증대에 영향을 주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의 5번입니다. 이상으로 독서 지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